매일 하루에 3시간 운동하고요. 운동도 좋아하고 낚시 좋아하고 라이딩 좋아하고. 제가 이 집을 사게 된 것도 저에게 주는 선물이었는데 암 걸리고 저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었어요. 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한 삶은 2004년부터 했으니까 2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산은 25억, 순자산 20억입니다. 전업체력 다 해야 월 한 58만 원? 빚이 6억 6천이었습니다. 제 앞으로만. 투잡, 쓰리잡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비싼 게 뭘까? 라고 하다가 부동산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집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게 피크 찍을 때 한 22억 갔다가 지금 17억, 18억 할걸요? 상가를 3개를 만든 거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수익이 월 280만 원. 4, 5년 만에 151만 원에 샀는데 355만 원에 팔았고 1800평 조금 넘었어요. 일단 5시 반에 기상하고 6시에 헬스장 도착해서 9시까지 매일 하루에 3시간 운동하고요. 샤워하고 이제 건물 도착하면 10시. 10시에 이제 건물 도착하면은 이제 건물 한 바퀴 돌아보고요. 이게 세입자들이 많으니까 한 번씩 둘러보죠. 습관처럼. 그리고 건물 앞에 청소하고. 저녁에는 뭐 하세요? 오후에는 요즘은 지금 자격증 공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신축 관련해서 공부 중입니다. 간만에 날이 좋아서 아내랑 라이딩 하러 갑니다.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아, 여기 보령 기촌해서 샀습니다. 원래 오토바이 타셨어요? 그 좋아만 했죠. 로망만 가지고 있다가 여기 보령에 와서 그 꿈을 이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미친 듯이 회를 많이 사 먹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회를 내가 직접 떠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회 뜨는 거를 연습을 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능숙하게 회를 잘 뜨죠. 여기가 보물섬이라 그래요. 죽도라 그러죠. 보령의 그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한 곳입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낚시하세요? 그때 기상 상황하고 물때 보고 아, 오늘은 좀 많이 잡힐 것 같다 하면 이제 나가죠. 제가 이제 술, 담배, 유흥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취미거리를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운동도 좋아하고 낚시 좋아하고 라이딩 좋아하고 근데 와이프하고 유일하게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머드 축제로 유명한 대천 해수욕장 충남 보령 바닷가 바로 앞에서 원룸 임대업을 하고 있는 50대 중년의 한준희라고 합니다. 여기는 제 원룸 건물 옥상입니다. 예전에는 좀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무조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 있거나 오롯이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아, 이게 진정한 경제적 자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령에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진정한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산은 25억, 순자산 20억입니다. 건물이 이제 대출 제외한 15억, 나머지는 다 현금이고요. 얼마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시세가 약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갔었는데요. 제가 매수한 금액은 이제 총 7억 5천입니다. 이제 전에 건물주분이 돈이 좀 급하셨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으로 이제 들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돈이 좀 급하셨던 상황이었어요. 이제 리모델링 공사비를 감안을 해서 이제 딜을 했죠. 그래서 많이 저렴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 3억 5천, 그 다음에 제 돈 1억 5천에서 이제 5억 들어간 거고요. 3억 5천도 어차피 다 대출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상환을 했으니까 실제로 들어간 돈은 이제 제 돈 1억 5천이죠. 지금은 어느 정도 갚으신 거예요? 리모델링 공사비 포함해서 총 대출은 거의 이제 9억 5천이었죠. 지금 5억 정도 남았습니다. 원룸 및 투룸이 총 16개고요. 상가가 총 3개. 그래서 이제 19개 호실에서 지금 임대 수익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룸에서는 약 8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상가에서는 280만 원 정도, 한 1080만 원 정도 임대 수익 들어오고요. 월 그 대출 이자 제하고
750만 원 정도, 800만 원에서 이제 생활비 쓰고 이제 고스란히 이제 저축액이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래 10대, 20대 때부터 이제 운동을 좋아했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내 운동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겠구나 싶어서 시작을 한 게 이제 헬스클럽이었죠. 지금은 이제 피트니스 사업이죠. 그래서 20대 때부터 40대 초반까지 서울, 경기, 인천, 대전에까지 이제 사업장을 확장을 하면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자산 규모가 혹시 어느 정도였어요? 6개 매장이니까 6개 매장에 보증금 1억씩만 따져도 이제 6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피트니스 매장에서 평균 매출 한 달에 이제 3천만 원이다 치면은 보통 이제 한 달이면 한 1억 8천 정도 현금이 돌았고요. 거기서 인건비, 임대료 제하고 그러면은 뭐 아무리 못해도 한 20-30%만 남아도 꽤 됐었죠. 예. 이제 사기를 당한 거죠. 이제 저는 사업 확장에만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자금 관리라든가 이제 인사 관리를 믿었던 사람에게 이제 전부 맡겼었는데 이제 거기서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책임을 제가 이제 대표자 명의는 이제 제 앞으로 돼 있었으니까 이제 모든 책임을 제가 이제 다 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사업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빚만 남았죠. 뭐 정확히 빚이 6억 6천이었습니다. 제 앞으로만. 그리고 이제 밀린 인건비, 그다음에 4대 보험료 등을 이제 전부 제가 떠안은 거죠. 그러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1년 동안 그 속리산 그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서 자연인과도 같은 생활을 했죠. 사실 이제 노숙 생활을 한 건데 1년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삶을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었죠, 사실은. 예,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부산에서 이제 다시 사실은 재기를 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아시는 분 센터에서 이제 일을 좀 도와드리다가 제가 원래 이제 피트니스 센터 그 창업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컨설팅료를 받은 거죠. 이제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제 일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뭐 찬밥 더운 밥 가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빚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빚을 이제 갚아야 된다는 그 일념 하에 한 달에 거의 뭐 한 25일 거의 뭐 쉬는 날 없이 일을 한 것 같아요. 컨설팅료를 받으면 몇백만 원, 혹은 이제 국지가 큰 거는 이제 한 뭐 3천만 원짜리도 받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걸 종잣돈 삼아서 무권리로 이제 매장을 인수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무권리 매장들은 거의 적자 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고만 있으면 보증금이 까지니까 그냥 무권리로 던지는 거죠. 그런 매장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매장들을 이제 보증금만 넣고 이제 제가 인수를 하는 거죠. 인수를 하면 리뉴얼 혹은 리모델링을 해서 흑자 매장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 수익을 가지고 또 다른 매장을 또 인수를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은 보증금 1,000만 원 가지고 이제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뉴얼 한다든가 최소 비용으로 또 이제 그 흑자 매장으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만에 매장이 이제 3개가 됐고, 3개 매장에서 이제 수익이 매달 3천만 원 이상씩 발생이 된 거죠. 그걸 이제 6년 동안 해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빚을 다 갚았죠. 예, 6억 6천이라는 빚을 6년 동안 갚은 겁니다. 제가 사실 숫자 6을 굉장히 싫어해요. 666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일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좀 많은 직업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피트니스 센터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상권이 좋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임대료가 저렴할 수가 없어요. 상권이 좋은 곳은 무조건 임대료가 셀 수밖에 없고, 기존에 이미 다른 동종 업종들이 자리를 다 잡고 있는 상황에서 나도 들어가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죠. 그리고 이제 임대료 부담도 많았고, 당연히 인건비도 이제 지출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는 그 경쟁, 남보다 항상 앞서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된 거죠. 그래서 빚을 다 갚고 나면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근데 왜 부동산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일단은 좀 안주하고 싶었어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임대 수익만 나오면 만족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임대 수익형 건물을 이제 찾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구분 상가라든가 이제 이런 것보다는 원룸 다세대에서는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임대 수익이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딱히 보령이라는 지역에 대한 그 목적을 두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1년 동안 전국을 다 봤죠. 사실은 거제도도 보고 제주도도 보고 그다음에 동해도 보고 뭐 사실 수도권도 봐왔었는데, 일단은 제가 가용할 수 있는 거 예산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 이제 투자 대비 수익률이 이제 높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건물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유형의 이제 건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다세대를 본 거죠. 그리고 기왕이면 상가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상가주택을 본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와 이제 아내가 이제 낚시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바닷가 쪽을 사실은 좀 포커스에 맞췄습니다. 이제 우연히 이제 그 해양수산부 홈페이지하고 그 통계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제 서치를 좀 했습니다. 이 보령 지역이 좀 특이한 게 관광지이다 보니까 전입 인구는 10만 명이 안 되는데 생활 인구가 40만 명이 넘더라고요. 해마다 생활 인구가 늘어나더라고요. 사실 보령에 큰 이제 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은 없는데 여기는 이제 관광지 특성상 이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내내 사시사철 이제 장사가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보령 화력발전소뿐만 아니고 이제 대규모 그 수소 플란트 관련 인프라를 지금 그 조성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산도에 얼마 전에 보령 해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지금 개발 붐이 일다 보니까 개발 계획이 약 15년 정도 앞으로 이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공사 인력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주택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철 되면은 이제 머드 축제로 인해서 한 3개월 기간 동안 이제 해양 경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119 소방대원분들,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단기 파견식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이제 임대 수요도 많고요. 해수욕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머드 축제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머드 축제를 10년, 20년, 30년 앞으로 계속 해오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수요도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고 들어온 거죠. 전에 이 제가 매입하기 전에 이 건물 형태는 사실 수익률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건물주분이 이제 다른 분한테 통임대를 주고 있었거든요. 1층에 상가가 지금 하나밖에 없었는데 꼬치집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놀리는 공간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매입을 하고 나서 리모델링을 할 때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냐면 일단은 무조건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해서 이제 소방이라든가 하수 용량, 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칸막이 공사를 해서 상가를 3개를 만든 거죠. 전기 증설 공사만 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 비용으로 가장 최적화된 이제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제 구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원룸이 총 16개, 상가가 3개 해서 총 19개가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최소 이제 10년, 20년을 보고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실 부산에 살면서 이제 부경대라든가 이제 부산대라든가 대학가 주변의 원룸도 사실은 봤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예측을 못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인구가 줄어들거나 학생 수가 줄어들면 원룸 수는 분명히 제한적인데 학생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원룸 임대 금액도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공실률도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실패를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내가 건물을 사서 임대가 안 나면 어떡하지? 또 수요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수요가 지금 당장은 많지만 어떤 변수가 작용을 했을 때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이제 염두를 하고서 이제 보령에 정착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시세 차익형이냐, 이제 임대 수익형이냐로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지방은 시세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형 건물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는 지역이 중요하고요. 이제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때는 안 힘드셨어요? 코로나 때는 전혀 안 힘들었어요. 되려 공실이 없을 정도로 많았죠. 코로나 때 쉽게 말해서 이제 해외 관광이 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관광지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고, 식당에 예를 들어서 4명 이상만 못 들어갔지 4명 미만은 얼마든지 들어갔거든요. 숙박시설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되려 코로나 때 여기는 장사가 다 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횟집이나 조개구이집에서도 이제 사람을 더 채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원룸으로 올 수밖에 없었죠. 저한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다 가깝고요. 그다음에 맑은 하늘, 하고 싶은 운동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좋아하는 낚시, 바로 나가면은 바다니까 가끔 바람 쐬러 이제 와이프랑 라이딩 다닐 수 있고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생겼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보다 더 나은 노후, 미래를 위해서 여유 있게 미래를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장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졌어요. 저한테는 이제 예산도 그랬고 뭐 제가 좋아하는 낚시라든가 자연, 바다 이런 것들이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1년 전부터 여기 올려고 준비하셨나요? 1년을 준비했죠.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1년 동안 전국을 두루두루 봤죠. 일단 중요한 거는 예산을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매입할 수 있는 이제 건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덜렁 산다 그래서 다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수익이 뭔가 나와야 되는데 임대 수익도 제가 생각하는 금액이 있었어요. 좁히다 이 보령으로 이제 최종 확정이 된 거죠. 레버리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족한 현금, 그 다음에 부대 비용, 취등록세겠죠. 필요한 리모델링, 공사비 정도였죠. 건물에 대한 가격만 생각을 하시고 파이어를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십니까? 아니면 생활비는 어느 정도 또 생각을 염두에 두고 따로 리모델링 공사는 3개월 들어갔어요. 3개월간의 이제 생활비가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3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3개월 공사 끝나고 나서부터 바로 임대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달에 저희 부부가 이제 외식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한 달에 많이 써야 한 300? 생활비가 정말 안 들어갑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물 뒤에가 바로 해수욕장 해변입니다. 여기 대천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일단 원룸, 투룸이 16개고요. 그 다음에 상가가 3개. 그래서 총 19개에서 이제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수익률은 한 30% 정도 되고요. 월 임대 수익은 1,08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저한테는 다 맞아 떨어진 그런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 범위 내에서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두루두루 갖춘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지금은 제가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한 1년 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손을 봐왔기 때문에 지금은 딱히 그렇게 건물을 관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시간은 없습니다. 뭐 하루에 와서 뭐 1시간 정도 둘러보는 거죠. 둘러보고 청소하고 끝. 반대로 얘기하면 수도권에도 사실은 공실이 많은 곳이 많거든요. 경기가 안 좋거나 이제 인구가 줄어들거나 뭐 고금리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적인 변수가 생기겠죠. 그럼 기존에 임대가 잘 나가는데도 안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방이라 그래서 반드시 수요가 있을까? 물론 있는 곳이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없던 것을 제가 또 만들었고요. 기존에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사실 굉장히 거의 없었습니다. 1층에 이제 꼬치집이 있었는데 꼬치집을 전체로 그냥 한 층을 다 쓴 거예요. 한 층에 한 90평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버려지는 공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1층 꼬치집은 말이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했죠. 상가를 예를 들어 3개, 4개를 뽑으면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만 해도 사실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방하고 이제 하수 용량이 또 이제 법적인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칸막이 공사를 통해서 상가를 3개를 만든 거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수익이 월 280만 원. 사실은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면은 내 욕심에 하고 싶으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꼭 필요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요. 이제 리모델링 공사비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습니다. 물호수 공사까지도 직접 했으니까요. 그 추운데. 그 다음에 이제 욕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바닥 그 방수 공사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피트니스 센터를 25년 이상 운영을 해오면서 새로 이제 오픈을 하면서 늘 이제 인테리어 공사 들어가면은 계속 봐온 거죠, 저는. 견적은 3억 5천 받았는데 실제로 들어간 돈은 2억 5천입니다. 1억을 아낀 거죠. 저는 사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요. 전혀 다른 일을 해오다가 임대사업자가 됐는데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만의 어떤 투자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마추어고 다만 시세 차익형이든 임대 수익형이든 투자 목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신다면 사전에 충분히 공개되어 있는 자료만으로 정보만으로도 공부가 되거든요. 공부를 좀 충분히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포털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검색어를 치면 웬만한 정보들은 다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매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라든가 매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방수. 저는 이제 방수를 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누수가 발생하면 하자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건물은 옥상 방수에 하자가 좀 없었던 거죠.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임대가 다 안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재밌는 게 뭐냐면 건물주분들이 연세가 다 많으세요.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PC, SNS, 앱 활용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실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그 광고 매체를 다 동원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 많이 앱 보잖아요. 다방도 보고 당근도 보고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포털 사이트 여러 가지 하다못해 구글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매체에 저는 임대를 다 올려놔요. 그게 경쟁력이죠. 그리고 이제 이 휴게 공간도 만든 이유가 다른 원룸에는 없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힐링 공간인 거죠. 원룸 살면서 여름에 빨래 널기 좋고 바다를 보면서 이제 모닝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고요. 근데 퇴근하고 들어와서 치맥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치맥 파티도 할 수 있고 다른 원룸에는 없는 그런 경쟁력을 갖춘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옥상을 이렇게 꾸며놓은 거고요. 여유가 있으면은 사실 사놓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오르는 게 이제 시세 차익이잖아요. 일단은 제가 가용할 수 있는 그 현금의 범위가 제한적이었고요. 그 돈 가지고 사실 시세 차익의 건물을 매입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당장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 나와줘야 생활이 되고 또 저축이 되기 때문에 임대 수익형 건물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상가가 있음으로 해서 좋은 게 뭐냐면 임차인이 없을 때는 제가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직접 직영으로 상가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상가만 있는 건물도 있고 펜션만 있는 건물도 네. 있고 그러니까 수익률을 이제 극대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원룸 임대 수익은 나오는데 상가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상가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원룸 임대는 안 나올 수 있죠.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점보다는 이제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매물을 봤고요. 매물을 볼 때 이제 상가하고 이제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그래서 상가 주택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모텔이라든가 리조트, 호텔, 펜션 등 숙박 시설은 굉장히 많은데요. 리조트를 제외한 펜션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모텔이라든가 이런 그 숙박 시설에는 취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잠만 자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 와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원룸으로 이제 많이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죠. 그건 성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 성격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소소하게 이제 손을 보고 항상 최적화 시키는데 이제 습관처럼 몸을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제 성격에 좀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건물도 건물 나름이긴 하지만 소소하게 이제 손재주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작은 하자라든가 보수 같은 거 직접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수익형 건물을 매수를 하셔서 임대 수익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리가 잘 돼 있는 건물은 그만큼 값어치를 하거든요. 건물은 수명이 있어요. 항상 이제 새 것처럼 관리를 하는 것도 저는 이제 투자라고 보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다음에 누가 이제 이 건물을 매수를 하더라도 항상 최적화돼 있는 건물을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저도 뿌듯하고 그분도 이제 하자가 없는 건물을 인수를 받으면 그분한테도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건물을 내 몸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말만 건물주지 실상은 뭐 막일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영상을 봤는데 그 건물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건물은 하자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는 건물주의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도 굉장히 큰 건물은 굳이 건물주가 나서서 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 시키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작은 건물들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사실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평소에도 소소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겨울 되면은 이제 동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리 여름에 동파 방지 장치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 겨울에 동파될 일이 없고 그만큼 하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게 없어요. 저희는 저희 건물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냥 다 조용하세요. 다들
예, 월세 밀리시는 분도 없고 그냥 다들 모르겠어요. 저는 운이 좋아서 그런지 그냥 다 조용하시더라고. 밤에 다른 세입자분들 계시니까 술 먹고 너무 이제 막 떠들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조용하세요. 아,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거짓말을 해요. 일부러 방을 딱 보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방 마음에 들어요. 이제 계약을 해요. 그럼 이제 계약서 쓸 때 얘기하죠. 그 201호 계신 분은 그 지구대 경찰분이시거든요. 그 옆에 그 203호도 경찰분이세요. 든든하시죠? 얘기하면은 밤에 절대 떠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노하우입니다. 임대 노하우. 어떻게 보면은 1억 5천 가지고 이제 파이어를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가장 큰 용기를 준 거는 이제 역시 제 아내였습니다. 믿고 따라준 거죠. 그게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심 살면 편하죠. 바로 나가면 이제 모든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병원도 그렇고 쇼핑도 그렇고 모든 이제 그 문화적인 인프라 이런 것들이 도심 살면 편한데, 그럼 반대로 상대적으로 지방이면 불편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 마음인 것 같아요. 도심에서 많이 벌면 그만큼 지출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많이 버는 게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가 100만 원을 벌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00만 원을 벌어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 이만큼 벌어도 내가 행복하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저없이 1억으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으로 매입할 수 있는 수익형 건물을 살 것 같아요. 해서 거기서 무조건 수익을 창출을 해내죠. 취등록세 내고 이제 리모델링 공사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전부 이제 감안을 해서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도 계산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해서 투자를 못할 이유는 없어요. 두루두루 찾아보면 많습니다. 저는 1억 5천 가지고 건물을 매입을 했잖아요. 1억도 가능하고 5천만 원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야, 그러면은 뭐 1억 5천 가지고 나도 뭐 그 정도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기 나름이에요. 지역마다 틀리고 또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낼지를 이제 먼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접근을 물론 안 하시겠지만 접근하기 전에는 일단 무조건 치밀한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변수까지도 계산을 해야 돼요. 목표는 일단은 제가 현금을 지금 계속 축적시켜 놓는 이유는 뭐냐면 원룸 건물을 이제 신축을 할 예정이고요. 요즘 아파트 보면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많은데 세입자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체육 시설이 갖추어진 원룸, 굳이 돈 내고 다른 데 헬스클럽 가지 마시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운동하고 쉬세요.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 공간은 이제 제가 이제 관리를 하면 되니까 그 운동 시설이 갖추어진 원룸을 신축하는 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일단 너무 소소하고 평범한 사람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이 넘은 나이에 시작을 하고 있는 시점에 제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좀 건강한 기운을 받으셔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건강한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의 에너지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이건 그 사내들에게는 일종의 말이야, 말. 그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나는 자유인이라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안 타요. 여기가 좀 날씨가 좋고 바람이 좋아요. 기분 전환? 네, 이럴 때 한 바퀴 돌고 오죠. 2,400만 원. 여기 인천 트렌치하우스를 준공하고 나에게 준 선물. 안면도에 또 캠핑 맛집 있어. 거기 갈 겁니다. 내가 아껴두는 곳인데. 이곳에 자주 오시나요? 많이는 못 오고요. 가끔 옵니다. 좋잖아요. 안면도로 오세요. 왜 안면도를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고향이 전남 무안군 바닷가예요. 비슷한 정서여서 너무 좋아합니다. 쉬시려고 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 2막이 돼 보니까 이제는 막 이렇게 젊을 때처럼 뭐 쫓아다니고 이럴 수가 없어요. 어차피 집은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그냥 쉬면서 필요한 분들에게 임대해 주면서, 그래서 분양은 안 할 생각입니다. 돈을 벌기에는 서울이 낫죠. 근데 삶의 질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번잡한 게 싫잖아요. 파이어 하신 지는 몇 년 차신 거예요?
그런 걸 잘 몰라요. 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한 삶은 경매하면서 그렇게 됐으니까 2004년부터 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66년생 김경만입니다. 체험수기 전문 작가 겸 유튜버 겸 영화 제작자 겸 감독,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제일 부자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예요. 올해 84세로 농사 지으세요. 남의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월급 받지도 않고 잘 살고 있어요. 시간 부자죠. 부자는 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생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시간은 유한하죠. 그 유한한 시간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롯이 자기 시간을 쓰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저도 부자죠. 그 다음에 돈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일을 하고 남에게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 그 정도가 파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도 제하지 않고 뭐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억 정도 됩니다. 그 200억이라는 기준에는 감정평가죠. 보통 감정평가는 가치에 세금도 안 빠지고 이런 부대 비용도 안 빠지고 전세금도 안 빼고 대출금도 안 뺀 자산이죠. 순자산은 아마 내년, 내후년에 확실하게 나올 건데 100억은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채무는 여기 38억, 용인에 22억, 전세금이 한 12억, 그 정도 되네요, 채무는. 여기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뭐 취미로 그 좋은 사람들하고 인생 2막을 놀려고 한 거고, 실 프로젝트는 다른 데서 다 이미 하고 있죠. 인천시 기안구 효성동에 가면 지하 1층, 지상 6층 35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을 2017년에 준공해서 분양했고, 거기서 이제 안 팔리고 남은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용인에 가면 또 피렌체 하우스로 또 있어요. 이제 후배하고 동업해서 4동을 지었고 2개 동 16세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호텔하고 창고 제조업 허가를 낸 땅 3,340평이 있어요. 근데 그 땅하고 지금 빌라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있죠. 수용당합니다. 그래서 슬프게 그럼 어떻게 호텔 허가까지 냈는데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낙찰받은 거죠. 작년 5월에. 근데 굳이 여기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왜 했냐? 쉬려고. 이제 용인의 그 땅도 3,300평 산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동식 주택을 사서 놓고 3,000평에서 혼자 전원 생활을 즐겼어.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이게 자유더라고요. 현금 흐름이라는 게 매각되면 또 청산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 그래서 현금 흐름은 지금 뭐 용인의 거에 그래서 월 전세만 쭉 했다가 한 5개인가 월세로 돈이 간다. 이제 150 나온다. 뭐 통신비 정도 나오네. 고시원을 2개를 해봤거든요. 내가 너무 가난하게 살고 막 노동자 생활을 해가지고 세입자가 돈을 월세를 못 내면 알아. 월세 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 매각하고 하면서 월세 받는 일을 하지 않자. 그러면서 월 전세로 한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공장으로 가요. 잔업 철야 특근을 다 하는 거예요. 그 한 해 동안. 설날, 추석날만 뺀 것 같아. 21살인데 얼마나 놀고 싶겠어. 21살, 2살인데. 그러니까 달력 자체를 월, 화, 수, 목, 금, 금, 금으로 이렇게 매직으로 바꿔. 그러고는 진짜 다 해봤어요. 그때 뭐 노동자 월급이 그렇게 잔업 철야 다 해야 월 한 58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 해가 되니까 그 젊은 청춘이 허리가 아파요. 노동자의 삶이 너무 비참해.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되고 홍보부장이 되고 그 난리를 치니까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수배가 되는 거야. 수배가 되면 도망가야지. 한 2년 수배 생활을 해요. 대구에서 이제 잡혔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나? 아무튼 그래갖고 1심에서 이제 석방이 돼서 또 우리가 입사를 하려면 신원조회성 이런 걸 써야 되잖아요. 국가보안법 빨간색 쭉 써져 있는 거죠. 그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체가. 친구가 고향 마을에 가서 우리 오토바이 수리업소였으니까, 공장이었으니까 얼마나 잘 고치겠어요. 그걸 하는데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보라는 거야. 그때 중고차 50만 원짜리 화물차에 아내 3살 된 아들 싣고 이제 셋이서 서울로 와요. 모터사이클 수리 공구 사서 신사동에서 천막 치고 모터사이클 수리점을 한 거죠. 공장에서 잔업철야 다 해도 막 50만 원, 60만 원 벌었는데 첫 달에 200만 원을 딱 벌어요. 왜 공장 다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또 배달하던 친구들이 월급이 80만 원이야.
94년도에. 그 친구들은 그냥 중학교만 공부하면 공부하기 싫어서 원동기 타고 배달하는 애들이거든. 약간 그때는 약간 뭐라 할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급여라는 게 뭐고 지나온 삶이 좀 당황스럽더라고. 그래서 이제 200만 원부터 올라가서 최고 찍었을 때가 1200만 원을 찍어요. 한 달에 순수익이. 그러니까 8년, 9년 때부터는 이제 점점점 매출이 줄어들어요. 이제 10년째 되든 2004년쯤 되니까 순수익이 이제 60만 원까지 떨어져. 고민을 한 거야. 이게 내가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 업종이 사양산업인지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업종이 사양산업인지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는지를 확인하려는 방법은 뭐냐면 이 업종으로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면 되거든요. 장충동 쪽으로가 태계로라고 그래요. 수입 오토바이 판매상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6.25 전쟁 이후부터 한 사람들이에요. 사장을 만나서. 질문 하나예요. 이 가게가 네 겁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아무도 자기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업종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다음 업은 상당히 돈이 되는 사이즈가 있는 걸 해야 되겠다. 그때 어렴풋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비싼 게 뭘까? 라고 하다가 부동산인 줄 생각을 한 거죠. 1억 한 몇천 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큰 동서가 땅을 사라는 거야. 이 사람은 왜 땅을 사러 가냐? 자기는 공장을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아파트가 뭔 돈 되냐? 그냥 땅 사야지. 그래서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사놓고 이제 창고를 지어서 월세를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땅이 그때 팔려요. 6억 5천만 원인가 팔려. 그래가지고 세금 떼고 어쩌고 하니까 5억이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2004년 1월 달인가 방배동에 땅이 나오는 거예요. 땅이. 13평이. 감정 가격이 3억 8천인가? 근데 이게 낡은 아파트가 헐리고 1:1 재건축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 안 돼. 3억 1천 얼마까지인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부동산에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분담금이죠. 1억 5천만 원이 있는 거야. 그러면 3억 얼마에 낙찰받으면 4억 5천만 원 되죠. 근데 부동산에 가니까 이건 무조건 5억 5천 원 받아줄 수 있대. 그럼 1억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억 3,100만 원을 써가지고 1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지금도 갖고 있어. 그게 피크 찍을 때 한 22억 갔다가 지금 17억, 18억 할걸요? 1년 후쯤에 이제 아파트가 되고 그 뒤로 또 입주하니까 또 한 5억쯤 대출이 되잖아요. 그걸로 이제 죽을 둥 살 둥 100건 정도 했지. 열심히. 북으로는 의정부, 남으로는 이제 안성까지. 하루에 아파트 19개를 낙찰받은 적도 있어요. 경매 투자는 딱 좋은 점이 레버리지가 좋아요. 작은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억짜리 뭐 빌라를 산다. 그러면은 보통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한 60% 대출해주면 4천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경매에는 2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8천만 원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1억 2천에 팔았네? 그러면은 2천만 원 투자해서 2천만 원 남은 거죠. 수익률이 드라마틱하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법원만 상대하잖아. 투명하잖아. 일반인들 얼마나 약속 잘 안 지켜. 뭐 내일 준다, 내일 준다. 법원은 그냥 다 지켜주잖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진짜 어렵거든. 그래서 그게 나한테는 맞더라고요. 는 않지 않나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죠. 부동산 경매를 공부한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직접 하라고 하면 못해. 왜 못하느냐? 내 돈을 걸잖아. 하나만 잘못되면 어떻게 돼? 돈이 날아가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지. 그래서 경매에는 약간 배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거에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배포가 있고 저돌적인 성격도 필요해요. 선천적으로 남이 슬픈 거, 아픈 거 못 보는 사람 못 하지. 왜? 가보면 채무자는 어떻게 돼 있어? 망한 사람이잖아. 망한 사람이고 가보면 형광등 막 깨져갖고 안 간 지 오래됐어요. 왜? 그 사람들 곧 떠날 사람들이거든. 그걸 마음 아픈데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이제 그럼 마음 나쁜 사람이 하냐? 그건 아니야. 자기 기준에 정정당당한 사람이 하는 거야. 야, 너는 왜 돈을 빌려갖고 못 갚았어? 그리고 내가 낙찰자는 빚을 갚아준 사람이에요. 나는 너의 빚을 갚아줬고 너는 지금 이사를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성격들. 그런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죠. 사당역에 빌라가 나왔는데 한 50평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몇 번 해보니까 집이라는 게 똑같고 아파트 좀 곰팡이 좀 피면 어때? 도배하면 새 거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안 가보고 받았어요. 낙찰 받고 가보니까 내가 본 집 중엔 제일 큰 집이었어요. 그 당시까지. 월풀 욕조 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도배를 하려고 해도 2천만 원 들어.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낙찰은 받았고 이제 명도하고
이제 후배들이랑 불러서 이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 빈집에서. 밤에 누가 똑똑똑 두드려요, 문을. 그러니까 아래층 아저씨가 올라온 거야. 그래서, 아, 죄송하다. 좀 시끄럽죠? 아, 그건 아니래. 낙찰받은 사장이냐.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걸 얼마에 받았냐. 그래서 이제, 2억 8천인가 이렇게 받았다고 하니까, 내 손을 딱 잡으면서, 그 가격이면 내 것도 사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2억 5천에도 안 나갔던 집이지.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관리가 안 된 거야. 단지도 더럽고 인터폰도 고장났고 주차장도 관리도 안 되고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 받았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불철저함이 화가 나는 거야. 그냥 부동산만 갔어도 그 물건이 나온지도 알았을 것이고 했을 텐데 그때 머리가 지금 절반 빠진 것 같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엑시트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을 모았어. 반상회를 처음으로 했어요. 내가 돈 들여서 좀 관리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해줄 게 있다. 청소, 소나무랑 이렇게 조경수들 좀 관리해주라니까 2층 아저씨도 바빠. 자기도 집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이제 온 그 단지 사람들이 이제 청소를 해. 그러면 이제 나는 주차장에 페인트 칠도 직접 하고, 뭐 인터폰도 내 돈 들여서 고쳐주고, 이래 가지고 2천만 원 남았던 것 같아. 그래도. 이게 경매로 열심히 벌어봐야 양도소득세가 거의 50%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축적을 못해요, 사실은. 금융비용 이자 나가지, 수리비 나가지, 양도세 나가지.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는 좀 더 번다는 거지. 자산이 불어나려면 곱하기로 돼야 돼요. 근데 이건 더하기야. 1억 벌었으면 또 1억 1,500, 또 1,500에서 1억 3천 이런 식으로 불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곱하기로 돈을 버는 게 뭐냐. 왜냐면 우리 부동산 경매 물건이 뭐야. 은행에 돈 빌렸다가 아니면 대부업자한테 돈 빌렸다가 못 갚으니까 진행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촌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로 해요. 브로커가 소개시켜 주면은 빌라, 뭐 인천에 빌라 하나 짓는다. 뭐 이렇게 땅 사는데 돈 부족해요. 그러면은 5억 딱 줘. 또 여기 뭐 빌딩인데 뭐 조금만 하면 더 내면 3억 딱 줘. 12억 한 3, 4개 하면 없어져, 그거. 빌려간 사람들이 잘 되면 나를 찾아왔겠어요. 은행 찾아갔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채무자도 레벨이 있는 거야. 양질의 채무자가, 능력 있는 채무자가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안 되는 채무자들이 찾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가면 안 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경매 진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매 진행하는데 자, 1순위 먼저 농협이나 은행이 다 대출해 줬겠죠? 우리는 2순위, 3순위야.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되면 유찰이 되면 내 돈 원금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느니 그걸 낙찰을 받아야 돼. 그래갖고 지어서 그럼 내가 짓고 싶어 짓겠어요? 그걸 지어야 분양이 돼야 내 돈이 나와. 그래서 잠실의 빌딩도 그거 내가 빌려줬다가 건물주가 안 갚고 그냥 만세 부르니까 내가 낙찰받은 거예요. 뭐 경매를 하다 보니까 뭐 어차피 낙찰받으면 작든 크든 건물주였죠. 건물주가 돼 보니까 이제 제가 건물주가 안 맞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저는 약간 이게 노마드처럼 이렇게 떠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한 곳에 장착하고 월세 받고 이런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하기 싫은데 건물주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더 하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들도 짜증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극한 직업이 된 거지. 지금도 그러면은 건물을 꼭 필요하지 않냐? 그건 아니고 자기한테 필요한 물건은 당연히 있어야죠. 임대 수익을 노리고 했다가 임차인의 갈등이라든가 건물 유지 보수에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하면 괜히 수익률만 보고 했다가 고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고 그 외에는 뭐 그렇게 건물주가 나쁜 건 사실은 없죠. 잠실 건물주가 부동산을 해요. 그 건물에서. 그러면 부동산 중개사가 중개 수수료만 받고 먹고 살겠어? 자기도 투자를 하겠죠. 땡겨서 투자를 했나 봐.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자는 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빌딩을 담보로 사채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브로커한테 연락이 돼갖고 이제 내가 연결이 된 거야. 그 내가 다 가봤지. 가보니까 이게 경매에 가면은 25억이면 낙찰될 것 같더라고요. 그 여신이라고 하죠. 앞에 1순위 은행 빼고 선순위 세입자 빼고 시세에서 남는 금액 이게 한 2억도 안 돼. 그래서 그냥 3억 5천을 달라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중개사가 위에가 원룸들이 4개인가 있는데 이게 다 1000에 50씩이라는 거야.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한 2억 5천 정도 줘도 되겠더라고요. 경매 넘어가겠냐? 이러면서 이제 빌려줘요. 빌려줬는데 진짜로 경매 진행하고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당금 받을 때 보니까 임차인들이 1000에 50짜리가 아니고 6천만 원, 7천만 원 전세예요. 문서를 위조한 거예요. 그 중개사가 그냥.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를 해서 나한테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제 내 거 됐고 이제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수익률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바로 뭐 도배장판하고 페인트 칠하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을 가장 높은 수익률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럴까요? 평당 임대료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고시원이거든. 그래서 2층, 3층을 고시원을 만들자. 그러고는 뭐 1층 프랜차이즈 이렇게 하고 이제 개축 신청을 넣으니까 송파구청에서 법이 강화돼서 지진, 진도 5 이상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 근데 그건 옛날 건물이잖아요. 지진이 어딨어. 구조 기술사의 막 그런 그 설계를 받아서 기존의 콘크리트 그 약한 기둥에 막 철판을 이만한 두꺼운 걸 감싸는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한 6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짓는 거하고 비슷한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5억 얼마인가 6억을 들였는데 이걸 팔아야 되는데 매수자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경매를 넣어요. 넣어가지고 낙찰 잘 되면 그냥 팔려고 했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월 31일 날 그럼 경매를 취하를 시켜. 쭉 가다가 이제 1년 후인가 37억에서 2천만 원 빼준 36억 8천에 매각을 해요. 신사동에서 모터사이클 수리점을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10년 동안 딱 했는데 그 골목에 있는 사람들 내가 술을 안 먹는 줄 알았어요. 난 배울 점이 없는 사람하고는 겸상을 안 해요. 사람으로서는 좋은데 나를 성장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뭘 봤냐 하면 사람은 한 번쯤 니지 시절이 온다. 근데 그걸 못 지키면 망하는구나. 정육점에서 돈을 벌었어. 버니까 뭐래 이제 사냥개 사고 공기총 사고 사냥을 다니는 거야. 그러면은 장사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업체가 기울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보통 이제 몇 명 어울려서 예식장 같은 거 공동 투자하거든. 또 모텔 하나 짓고 그러다가 이제 뭐 깨지고 어쩌고 망하면 다시 정육점을 해. 다 처음에 잘 된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리스크 관리를 못해서 다시 식당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나도 수입 좀 됐다겠잖아요. 막 1,000만 원씩 벌었단 말이야. 그때 생각한 거야.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반지하 살면서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알아요. 지금도 알아요. 언제든지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리미트가 걸려요. 오버 안 하게 돼요. 경매로는 한 30억 조금 더 벌었던 것 같아. 기본적으로 지금도 그러지만 나 밥 2끼 먹고 물욕이 없어요. 옷은 그냥 유니클로 S 사이즈 그냥 입어. 명품이잖아. 9시 뉴스에 나와요. 인천지방법원의 빌라가 경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반값에도 안 팔린다고 9시 뉴스 앵커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살 때였어. 지금도 살 때일 수 있어요. 다 죽겠다 갈 때가 사는 거야. 흉년에 땅을 사란 말 있잖아요. 풍년에는 다 쌀로 농사로 돈이 많기 때문에 땅이 안 나와. 흉년이 되면 땅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건이 많을 때 많으니까 더 떨어지겠지가 아니라 필요한 집을 사는 거죠. 부동산 경매를 계속 해보니까요.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높아져요. 나는 세금은 7대3이라고 생각해. 30%만 가져가야 돼. 근데 너무 많이 가져가.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 고생만 했지. 그러다가 이제 주식하는 친구가 있었을 거야. 미국 주식 막 얘기해. 근데 관심도 없어요. 근데 자산을 달러가 좀 안전한 것 같은 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달러로 바꾸는 방법이 뭐지? 미국에 집을 사야 되나? 이럴 때 미국 주식 얘기를 들었어요. 무조건 궁금하면 해봐. 3년 전 한 5월 달쯤 그때가 주식이 반값으로 떨어졌을 때요. 반값으로. 미국 주식이. 그러니까 해볼 만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13억 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했지. 그래 해보니까 이게 이제 빠질 때는 하루에 자고 일어나면 벤츠 한 대가 사라지는 거야. 7천만 원씩. 그거 오르면 또 2억이 올라. 지금이라면 손절했을 텐데 처음 공부하다 보니까 미국 주식은 무조건 오른대. 믿어본 거예요. 13억을 번전이 온 거예요. 이건 뛰어내릴 때다. 그래갖고 이 파는데 부동산이 팔기가 얼마나 어렵다겠어요. 그래서 나도 궁금해서 주식을 13억이 팔릴까? 그래갖고 팔아봤는데 5분 만에 다 팔려. 이거다. 잘 팔리는 물건을 해야 돼. 중개사 만날 필요도 없어. 매수자 만날 필요도 없어. 팔고 나면 비센다고 전화 올 필요 없어. 그때 더 매력을 느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의 시장이 왔으면 변동성이 큰 걸 해야 되는 거지. 근데 TQQQ보다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30개 회사인 SOXX를 3배 추정하는 SOXL이 훨씬 변동성이 크더라고. 지금은 걔하고 그 다음에 20년 장기 채권이라고 TMF라고 있더라고. 근데 그걸 지금 10개월째 3억 원어치를 박아놨는데 걔가 완행열차네. 거의 가질 않아.
그 사이 SOXL은 2배 올랐어요. 그래서 투자의 세계가 똑같아요. 우리는 처음에는 뭔가를 기대하고 투자를 하긴 해요. 근데 어떤 기차는 완행열차고 가긴 가. 근데 오래 걸려. 어떤 열차는 급행열차고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거 잘 몰라요. 어느 정도 해보면 알아. 운 좋게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할 거면 숙달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보통 그러면 내가 보기에 7년에서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주식도 이제 3년 차야. 그래서 한 4년만 더 하면 꽤 잘하지 않을까. 주식회사가 출발하는 게 미국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미국은 스타트업 단계에서부터 주식을 공모해서 자금을 모아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이야. 주주에 대한 이익을 많이 침해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오너가 만든 거예요, 회사를. 그러니까 내 회사잖아. 근데 이게 이제 사회가 발전돼 갖고 주식으로 나눠준 거지. 이 기업주 입장에서는 자기 주식이 원래 올라서 주주들한테 배당해주고 하는 게 펌나는 일인데 오너 입장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주가가 올라버리면 자식한테 상속해줄 때 이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오너가 할 일이 뭐겠어? 주식을 누르는 거지. 그걸 아니까 한국 주식 하기 싫은 거지. 그리고 미국 주식은 전 세계인들이 투자한다고 계속 우상향을 하는 건 맞고, 그러면은 미국 주식의 단점이 뭐야? 22%의 양도세라고. 왜 국내 주식 하는 우리 투자자들은 그럴 거야. 22%가 세금이 너무 센 거야. 인정해. 국내 주식은 10원도 안 내잖아. 그런데 나는 달라. 세금이 없는 국내 주식에서 이상하게 깡통되고 없어지느니 22% 내고 우상향하는 거에 투자하고 싶은 거야. 게다가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50%, 60% 양도세를 너무 많이 내봤어. 22%는 개꿀이야. 미국 주식으로 1,000억 정도 벌 생각이에요. 영화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영화사를 상장하고 이런 꿈이 있어요. 좋은 기업으로 만들어서 많이 우리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많이 배당해주는, 좀 폼날 것 같아. 그냥 나의 행적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영감을 받고 안 돼도 괜찮고 잘 돼도 괜찮다. 좀 인생을 열심히 진실하게 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한 2년만 있으면 이제 60이에요, 60. 올해 1월 달부터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 시간이 엄청 긴 것 같고 많은 것 같고 언제쯤 때가 되면 내가 그것을 할 거야 이런 자신감 있잖아요. 근데 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고 오늘은 어제에 쌓여서 오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뜻한 게 있으면 오늘부터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된다 안 된다는 몰라.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그조차 인생이라는 거지. 이 영상을 봤다 해서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불을 개고 매일 일기를 쓰는 거지. 자기의 이야기를 써보면 돼요. 자기의 이야기를 써보면 내일이 무조건 바뀌어 있어요. 긴 시간 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삶의 모토가 오늘을 삶의 마지막 날처럼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만 남아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굿럭. 제가 이거를 매수하려고 했었던 거는 그때 당시 매도자가 좀 급하셨어요. 그래서 급매물이다 보니까 시세보다 조금 저렴했기 때문에 매매했던 거는 2022년 11월 1일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때 나왔던 금액은 한 뭐 40억대 후반이었는데요. 40억에 이제 끊어가지고 40억 조금 못되게 샀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건물은 몇 회 정도 있으신 거예요? 지금 건물 기준으로 해서는 한 이거 포함해서 6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하고 계신다고. 예, 지금 6층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샀을 때는 한 5개 정도가 공실이었어요. 지금 현재는 만실로 만들었고요. 원래는 이제 살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그 세입자가 들어오는 게 미스가 났어요. 그래서 그럼 이왕 제가 들어와서 잘 꾸며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 공간을 이제 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고, 원래 여기가 거주 공간이 아니거든요. 다른 건물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예 지금은 이곳으로 몸을 다 옮겼죠. 예. 상가는 몇 개 정도 들어있어요? 상가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1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월세가 얼마 정도? 예, 월 2천 정도 좀 이상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건물에서만 예, 이 건물에서만. 여기 어떤 거 입주되어 있어요?
제일 이름하고 똑같은 효시 사우나, 제가 매일 가고 있는, 저에게는 요즘은 방앗간 같은 곳이고요. 코인 노래방하고 또 그냥 노래방이 있는데요. 이 두 곳이 또 상생하면서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당구장도 이 건물의 터줏대감이에요. 건물이 생기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한 분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잘 되더라고요. 원래 춘천 분이신 거예요? 저요? 예, 나고 자란 춘천을 사랑하는 춘천의 큰딸. 예. 네, 안녕하십니까. 여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본캐는 부동산 디벨로퍼로 활동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현재는 부동산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요. 부캐 부자예요. 그래서 작가 여지영으로도, 가수 여지영으로도, 또 유튜버 여지영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일하지 않아도 벌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어떻게 잿팟이 터질지 몰라서 꾸준히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씨앗을 많이 뿌려서 여러 곳에서 지금 현재 돈이 따박따박 쌓이고 있기 때문에 나름 경제적인 자유를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이제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50억일지 60억일지 내가 부르는 게 호가라고 하잖아요. 부르는 가격이 아닌 진정한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팔기 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애매모호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제 기준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건물과 토지와 이런 것들을 합했을 때 한 10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보셔서 알지만 나름 꾸미는 걸 좋아해요. 꾸미는 걸 좋아해서 또 차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다 개인 명의고 법인 명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일날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기보다는 제가 한 해 동안 저에게 잘했다는 것들을 선물을 하다 보니까 제 생일날 제 쥐바겐도 뽑았고 또 제 건물도 제 생일날 샀습니다. 월세 받는 기준도 있고요. 또 제가 방송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인세도 받고 또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또 벌게도 벌겠지만 대출이 또 저의 친구거든요. 좀 아무래도 한 4, 5천 정도 이제 들어오면 그 대출이자 빠지고 나면 한 2천 이상 그렇게 된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사실 근데 현금이 흐름이라고 말하기에는 되게 퀘스천이에요. 왜냐면 돈 들어오는 꼴을 못 봅니다.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부동산부터 이제 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부동산의 소유욕이 있어서 부동산 매물을 구입하는데 거의 제 주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지가 임야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 비율이 조금 컸는데 그게 매매 처리를 해서 지금 현재는 건물에 대한 비율이 조금 더 높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는 한 11필지 정도, 청주국제공항 옆에 충북이죠. 그리고 방아리, 춘천에 또 남이섬 바로 앞 또 전원주택 부지로 한 500평 정도 또 가지고 있고, 또 소양로에 한 200평 정도 상업용지를 또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 지금 소개드렸던 효신빌딩도 저의 또 파트너와 함께 또 구매를 했고, 세컨하우스로 또 한 두세 채의 원룸주택, 다세대 주택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그냥 일반 주택이 있고, 또 별장이라고, 소위 별장이라고 하는 또 저희 공간이 또 따로 있는 건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의 다 제 개인 명의로 다 구매를 했고, 이렇게 땅이 큰 거, 요번에 이제 임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60, 70%를 제가 가지고 있었고, 한 30%를 다른 분하고 했었고, 요 지금 이 빌딩 같은 경우에는 5대5로 같이 했고요. 어머님이 14살 연상이셨고 너무 이제 반대가 심했던 거죠. 근데 아무래도 할머니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 집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다 보니까 한 4년 정도 호적에 못 올라갔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와중에서 제가 이제 춤을 췄어요. 춤을 춰서 DJ도 하고 방송 댄스도 하고, 그런 과정에 제가 이제 연예인의 기회를 놓쳤어요.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던 걸 저희 할머니가 연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제 인생에는 변환점이 생겼어요. 그냥 나는 안 하고 돈만 벌어야지. 그래서 20대부터 미친 듯이 일을 했어요. 엄청 그냥 투잡, 쓰리잡,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카드 영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보험 영업 그리고 카드 채권 추심 나중에 그 돈을 모아서 식당을 했고 식당을 하면서 같이 또 호프집도 했고 그 호프집을 하면서 부동산에 또 입문하게 되고 그때는 그냥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바쁘고 왜냐면 또 부모님이 아버지가 5번 결혼했고 또 어머님도 여러 번 결혼했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밖에 없었고 20살 조금 넘어서는 그 집에서 빨리 나와서 사회에서 위치를 찾고 싶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드머니가 모였어요. 암밍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2019년도 12월 달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시던 19년도가 제가 세상에서 제일 바빴던 것 같아요. 출장도 제일 많이 다녔고 그래서 그때 아팠는데 좀 무식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안 갔어요. 1년 내내. 하혈을 8개월, 9개월 동안 매일 거의 한 25일 매일 하다시피 하고 할머니가 그때 돌아가셨을 때 상중에 응급실에 이제 실려가게 되면서 그때 바로 발인 날 다음 날 외래 진료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일주일 있다 암이 나왔고 지금까지도 추적 치료를 하고 있고 제가 여하튼 지금 48이거든요. 거의 한 30년 전 가까이 전에 춘천 아파트가 5천만 원일 때 저희 아빠가 그 5억을 들여서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식당 100평짜리를 짓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돈을 벌었으면 저는 부동산을 무조건 박아요. 내 땅에다가. 도망가지 않잖아. 근데 이 젠트리피케이션은 잘 되면 주인이 그때는 또 지금처럼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가 돼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눈치로 배웠어요. 다 그냥 남의 땅에다가 다 그냥 투자라는 개념으로 했지만 그게 날아가는 거였죠. 그리고 다 쫓겨났어요. 재밌는 게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계속 저한테 부동산을 하라는 말을 유언처럼 계속 하셨었는데 그때 식당이 워낙에 잘 됐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할 생각을 1도 못 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 낙지 머리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그때 식약청에서 큰 사단이 나요. 그래서 그 암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뭐 200만 원 팔던 매출이 13만 원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고 집에서 제일 가까운 부동산을 찾아가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동산을 하고 낮 장사 준비하고 다시 부동산 하고 밤 장사하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부동산 하고 낮 장사하고 이거를 반복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중개 보조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럼 식당 가면은 음식 시키면은 밥 나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리는 15분 동안도 근처에다 다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돌렸어요. 시작한 지 몇 달 안 돼서 건물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0.9% 협이거든요. 소장님이니까 막 깎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손님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장님을 계속 꼬셔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달에도 4건을 계약하게 되고 저희 이제 사장님이 전체 회식을 만드셨는데 그때 사람들 다 불러놓고 저를 칭찬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딱 세워놓고 야, 얘 요번에 춘천시에서 상을 준대. 그래서 제가 감동이죠.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러는데 복비도 못 받는 상이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핀잔이라고 그러죠. 그걸 주는데 제가 그때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바로 나오게 돼요. 식당에 들어가는 뭐 이런 보증금도 있고 거기에 우선은 식당에다가 처음에 올인을 했고요. 돈을 벌어가지고 5천만 원 만들어서 시드머니를 가지고 뭘 할까 했을 때 부동산에 입문하게 됐고 그땐 리먼 사태 막 그때여가지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았고 지금처럼 너무 안 좋을 때 부동산을 입문을 했는데 그때 금리가 7%였어요. 신한은행 1금융권 금리가. 근데 제가 8, 9에 건물을 사요. 돈을 모았던 걸로. 근데 그때 눈탱이를 맞아요. 그날 보고 그날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게 그 부동산의 호객행위에 당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당장 안 사면 막 큰일 날 것 같은. 그러니까 너무 거만했었죠. 그러니까 제 나이에 그 정도 돈을 모았다라고 했을 땐 저 스스로에겐 되게 기특하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심도 깊게 부동산을 짚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첫 건물에서 좀 마이너스를 쳐요. 저는 원래 빚
빚을 너무 싫어했어요. 무이자도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때 터득한 거는 첫 번째 실패는 얻었지만 좋은 경험을 얻었어요. 아, 내 돈 얼마 안 가지고도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출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방법을 첫 번째 건물에서 20대 때 터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몰랐던 수개념을 그때 배운 거죠. 저는 좋은 물건은 잘 팔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팔려면 살 때부터 싸게 사야 되잖아요. 완벽한 물건은 당연히 비싸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완벽해서 비싼 물건이 아니고 저렴하게 사서 내가 그만큼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하면 그 시세 차익은 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금 하자가 있는 거. 그러면 하자라고 막 건물이 막 무너질 것 같고 이게 아니고요. 공실이에요. 공실이 많은데 남들은 공실 때문에 안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공실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공실 때문에 깎을 수 있는 거예요. 임대 수익이 그만큼 안 나오는데 멀쩡한 걸 깎는 거는 주인이 야 됐어 이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공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임대 수익이 낮으니까 얼마만큼 밖에는 저희가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공실들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조금 더 주인이 만져준다든가 그리고 렌탈풀이 임대료를 몇 달 동안 또 안 받아요. 그냥 얼마 깎아줄게요. 이게 아니고 차라리 깎아줄 돈을 멋지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러면 그분들도 받는 사람도 좋고 내가 월세를 깎아주는 순간 수익률이 깎이잖아요. 그러면은 건물의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선물처럼 주고 그 렌탈풀이만큼을 그분들이 월세로 계산을 해서 채워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세입자들을 자주 가서 많이 팔아드린다라고 하는데 건물이 살아나는 건 세입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잘 되면 살아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또 비하인드 스토리, 또 저만의 스킬인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휴식하는, 힐링하는. 제가 이 집을 사게 된 것도 저에게 주는 선물이었는데 제가 암에 걸렸었다고 그랬잖아요. 암 걸리고 저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었어요. 여기는 이제 2층 공간인데요. 누워서 이렇게 쫙 앉아가지고 이 공간을 쫙 이렇게 보면 뭐든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예전에는 진짜 자주 왔는데 요즘은 자주 못 오게 돼가지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는 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거는 얼마에 매수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 집을 지었을 때는 한 3, 4억 정도로 해서 집을 지으셨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시세가 확실히 더 싸게 급매물로 산 거였죠. 12억에 받았어요. 아, 나도 이런 집 갖고 싶어요. 근데 막연했어. 그랬는데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아팠어요. 아프고 났는데 이 집이 아직까지 안 팔렸대요. 아, 내 거가 되려면 돌아서도 내 거가 되는구나. 급매물로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여기 오셔서 뭐 하세요? 힐링. 그냥 말 그대로 딴 거 안 하고요. 가만 여기서 라면 하나만 끓여 먹어도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렇게 새소리 들리고 노천하고 이 밑에는 원래 여름에 수영장이 있거든요. 물놀이 하고 뷰를 보면서 힐링하고 어찌됐든 간에 암 진단금으로 샀던 집이다 보니까 짠함도 있죠.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명상도 하고 또 제가 못했던 공부나 과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새벽에 사우나를 갔다가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은 강대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지금 재학 중입니다. 아무래도 갖고 싶은 거 갖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경제적인 자유가 생기니까 그 가격표 필요 없이 그냥 주세요가 될 때 플렉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날 보고 그날 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권리 분석이 되질 않았었고요. 집에 하자가 많았던 걸 좀 숨기고 팔으셔가지고 사자마자 막 누수가 막 생겨가지고 고치는 데만 한 3천, 4천 들더니 팔 때는 제가 못 받고 이제 팔았던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또 그 집에 불법이 있었어요. 그것 또한도 제가 잘 잡지 못하고 샀던 그런 실수가 있었던 거였죠. 어떤 물건이요?
상가 부분을 이제 주택으로 했었는데 그 공간이 되게 작은 공간이 아니었고요. 그때 누가 저한테 얘기는 해줬었어요. 맥을 짚고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20대 때 보니까 소위 말하는 가오라 그래야 되나? 아유, 집 정도 사는데 그런 거는 내가 감수할 수 있어. 그랬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제 소위 말해서 객기였죠. 그것만 제가 잡았더라고 하면 취등록세도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고요. 팔 때 마이너스를 쳤고 수리하는 데만 해도 한 3천만 원 이상의 마이너스를 쳤으니까 부동산을 마이너스 치려고 부동산을 하진 않잖아요. 들어가는 시드머니 100%를 다 손해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걸 계기 삼아서, 그걸 디딤돌 삼아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씩 짚었어요. 그때도 1억을 더 주면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었는데 또 빚도 그때 무서웠어요. 그 건물을 샀더라면 시세 차익도 거의 한 1억 가까이 볼 수 있었는데 틀에 박힌 사고에 그런 것들 때문에 건물을 볼 줄 몰랐던 거였고 남의 말에 팔랑귀였어요. 레버리지를 두려워했던 걸 처음에 경험을 삼아서 레버리지를 잘 활용을 했고 대출을 무서워하고 무이자조차도 무서워했던 제가 지금은 대출 없으면 안 되죠. 대출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친구가 돼버렸죠. 얼마 전에 제가 매매했던 건데요. 임야였어요. 토임. 원래 이제 된다라는 말이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게 계속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남들이 야, 10년 동안 안 됐는데 앞으로 되겠니? 할 때 저는 될 거라고 보고 땅을 샀고 그 땅을 샀는데 사자마자 1년도 안 돼서 아파트 발표가 났어요. 그리고 그 제 땅 바로 붙어 있는 곳만 아파트 발표가 난 게 아니고 바로 정면에도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래서 합쳐서 거의 약 2,000세대가 들어오게 됐어요. 제 땅을 기준으로. 사고 나서 4, 5년 만에 151만 원에 샀는데 355만 원에 팔았고 1,800평 조금 넘었어요. 22년 10월이었고 세금을 거의 양도세만 10억 정도 낼 수밖에 없었죠. 리스크가 5대 5라고 생각했어요. 안 돼도 대로변의 산이었기 때문에 토목을 해서 제가 건물을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했고 상권이 형성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됐기 때문에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금매국 괜찮고 앞으로 될 거 제가 사기 전부터 팔 거를 생각하는 거죠. 잘 팔릴까? 안 팔리면 내가 다른 개발이라도 하지 라는 생각으로 하죠. 누구 말 맞다나 카더라 통신을 따른 게 아니고요.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다라는 신념이 딱 확고하게 섰을 때, 그러니까 저는 해요 마요 할까 말까 하면 안 해요. 감정가를 보죠. 감정가 기준으로 했을 때 감정가 대비해서 조금 싸다 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저는 여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제의 금액, 한 달 전의 금액, 10년 전의 금액, 20년 전의 금액을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지역에서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건 땅 사서 짓는 거보다 싸다, 저건 지금 현재 시세보다 싸다, 그런 기준으로 했었던 거죠. 근데 감정가에 제가 속지 말라는 말을 하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영끌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이 르네상스였잖아요. 당연히 부동산이 르네상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가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감정가가 오늘 실거래가로 내일 당장의 감정가가 작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에 대한 감정가를 기준하는데, 건설사에서도 시세보다 막 30%씩 다운시켜서 팔고 막 이랬어요. 그게 감정가까지 기준하기에는 이제 올해부터가 시작이죠. 올해 후반으로는 나쁘지 않을 텐데, 작년, 재작년만 돼도 오히려 감정가가 높았기 때문에 유찰된 금액도 실거래보다 더 비쌌을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아는 동네에다만 해요. 모르는 동네는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안 되면 내가 이거라도 하지, 이게 쉽진 않더라고요. 거의 85%가 저희 지역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충분히 해서 괜찮다고 볼 때 제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 동네의 로컬적인 팩트나 이슈나 이 지역을 너무 잘 아니까, 이거는 우스갯소리인데요, 춘천에서 서울 딱 간다 하는 순간부터 제가 약간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약간 바보가 되는 그런 느낌.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보다 싸게 잘 사서 제값에 판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가 동네가 좁잖아요. 신뢰가 쌓잖아요. 쟤는 정직하다. 그렇게 되니까 좋은 물건의 옥석을 가리고 제가 그거를 샀던 거예요. 급한 매물들을 누구한테 벌써 갖다 주는 순간 그건 급매물이 아닌 거잖아요. 돈을 열심히 모아서 파시는 분들한테 신뢰를 쌓아서 그분들이 물건을 딱 내놨을 때 제가 먼저 살 수 있는 그 네트워킹도 만들었고, 제 시드머니도 저축을 잘해서, 재테크를 잘해서 또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삼합이 맞았다고 해야 되나?
저 기장 맡기고 또 저 해주시는 세무사님도 있는데요.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야, 양도세는 돈 못 번 사람이 양도세 내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규모가 커지니까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양도세 아까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또 부적 같은 거고, 나 양도세 많이 내는 사람 될 거야. 그건 뭐야? 돈 많이 벌 거야. 이거였는데 작년에 양도세 많이 내니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토지나 임야, 비사업용 토지는 세금을 거의 45% 이상 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법만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생각하고 유념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트렌드거든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갭 투자를 많이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영끌족이 어떻게 돼요? 지금 많이 또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우선은 갭 투자가 제일 편할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투자하려고 하는 아파트의 몇 년 동안의 시세를 잘 확인해야 돼요. 우리 주식 확인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만 보시고 1년 전 가격에서 떨어져서가 아니고 거품이 계속 쌓였던 거예요. 그게 지금 거품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많이 주고 싶어요. 그동안 그 서러움, 그런 것들, 과거가 어땠든 간에 현재가 행복하면 과거도 행복으로 그려져요. 지금 기부를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좋은 기부 많이 할 거고, 제가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되게 힘들었고 자살도 하려고 했었고 정말 왜 태어났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그것만 넘기니까 너무 행복한 오늘이 또 오더라고요. 생각은 현실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주말이어서 놀아야 되고 아침은 좀 늦잠 자야 되고, 저는요 시간을 진짜 쪼개서 살았거든요. 투잡, 쓰리잡 하면서 남들보다 진짜 열심히 살았고, 어떤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 열심히 살았으니까 지금 이 보답이 있는 거지, 해외여행 다니고 주말이면 여행 다니고 어디 가고 놀러 가고 뭐 하고 해서 나 생각했는데 왜 현실 안 만들어주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꼭 그 열심히 하셔서 그 생각이 현실이 됐을 때 하늘이 꼭 도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또 응원하겠습니다. 세상은요, 살아보니까 너무 행복한데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어쩔 땐 죽을 만큼 힘들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넘어가 보세요. 행복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